그 순간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며느리 집 부엌 구석진 곳, 제대로 묶이지도 않은 검은 비닐봉투 안을 들여다봤던 그 순간 말이에요. 빳빳하게 마른 천 조각 위로 검붉은 핏자국이 사방에 번져 있었습니다. 피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갈색으로 변한 핏물이 천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피로 범벅이 된 수건들, 걸레들, 천 조각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급히 닦아낸 흔적이 역력했어요. 코끝을 파고드는 쇳내 같은 냄새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누구의 피인가요? 등 뒤에서 며느리의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머님, 보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걸 본 거구나. 지금 당장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고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들 민우가 해외 출장길에 오른 지 벌써 엿새가 흘렀습니다. 일정이 빠듯한 탓인지 연락도 뜸했어요. 평소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을 텐데 이번엔 출국하던 날 한 번 통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도 마음에 걸렸지만 혼자 남겨진 며느리가 더 신경 쓰였어요. 결혼한 지 고작 3년, 아직 철없어 보이는 며느리 수연이가 제대로 끼니나 챙겨 먹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정말 환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아들과 손을 꼭 잡은 채 수줍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허리를 깊이 숙여 절하던 그 모습에 가슴 한편이 따스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신혼 때는 정말 자주 찾아왔었어요. 특별한 용무가 없어도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고, 제가 몸져 누웠을 때는 병원까지 함께 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혼자 있다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었습니다. 고사리나물은 참기름을 듬뿍 넣어 반들반들 윤이 났고 멸치볶음은 간이 딱 맞게 졸여냈어요. 달콤한 장조림은 며느리가 유난히 좋아하는 반찬이었고 구수한 된장찌개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우거지를 꺼내 푹 끓였습니다. 보자기에 하나하나 담으면서도 가슴이 설렜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표정이 그려졌거든요. 분명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습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아침 식사는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왔어. 현관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는데 뭔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하며 반겨주었을 텐데 오늘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도 핏기 하나 없이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얼마나 혈색이 좋고 생기 넘쳤는지 생각하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어디 편찮은 걸까요? 밤새 잠을 설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말투였습니다. 평소 공손하면서도 다정했던 목소리에 뭔가 날이 선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그 어투가 평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혼자 있을까봐 걱정되어 반찬 가져왔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괜히 번거롭게 하셨네요. 그런데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빛에는 조바심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마치 빨리 돌려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한 걸까 싶었어요. 신혼부부에게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뭔가 큰 문제가 생긴 듯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낯선 느낌이 확 다가왔습니다. 평소 며느리 집은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했거든요. 바닥은 항상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모든 물건이 정확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컵 몇 개에는 뭔가 말라붙은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와 잡동사니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소파 위에는 이불이 구겨진 채 던져져 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만 음식 그릇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깔끔한 성격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놀라웠어요. 결혼 전 우리 집에 처음 놀러 왔을 때도 신혼집을 처음 구경 갔을 때도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서랍 안양말까지 색깔별로 가지런히 개켜놓는 아이였는데요. 이 집이 왜 이렇게 난장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으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부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는데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탄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언제 끓인 건지 물은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도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유통기한 지난 우유팩이 그대로 있었고 채소들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상태로 두지 않았을 며느리였어요. 정말 어디 아픈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니면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생긴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부엌 한편에 묶이지 않은 채 입이 벌어진 검은 쓰레기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궁금해하지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정리를 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빳빳하게 굳어버린 흰색 천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그 위로 검붉은 얼룩이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혹시 고춧가루나 간장이 묻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어요. 피였습니다. 천에 스며든 피가 마르면서 거뭇거뭇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는 아직 붉은 빛이 남아있는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흰색 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는 수건, 걸레, 옷 조각들이 뒤엉켜 있었고 모두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손을 떨면서 위쪽 천을 조금씩 들춰봤습니다. 아래쪽은 더 심했어요. 마치 피 웅덩이에 푹 담갔다가 꺼낸 것처럼 시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피 맞나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했습니다. 틀림없는 피였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냄새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쇳내 같은 비릿한 피비린내가 스멀스멀 퍼져 나왔어요. 역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기 핏물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리하다가 묻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았어요. 단순히 주방에서 묻어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천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완전히 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왜 이렇게 많은 피가 묻어 있는 거죠?
누구의 피인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다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다친 사람을 도와준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피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할 텐데요. 무서운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누군가 다친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피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아, 그거요.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나왔는지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눈빛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에 다쳤어요. 조금 피가 난 건데 별거 아니에요. 이미 다 나았어요. 태연한 말투였지만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조금 피가 났다고요? 저렇게 많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 정도 피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멀쩡히 서서 별거 아니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다쳤어?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그냥 넘어져서 코피가 났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코피로 저렇게 많은 피가 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천 여러 장이 다 젖을 정도라니요. 그 시선을 마주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무엇보다 무서운 건 며느리의 눈빛이었어요. 평소 따뜻하고 다정했던 눈빛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온몸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꽉 움켜쥐고 그럼 이만 가봐야겠다 하고 말했어요. 수연이가 아픈 것 같으니 푹 쉬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뒷덜미에 닿는 시선이 등골을 파고드는 듯 했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등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뭔가 잘못됐어.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돼. 계단으로 내려서려고 현관문에 손을 대는 찰나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급하게 어디 가세요? 놀라서 돌아보니 며느리가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의 것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냥 집에 가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만지는 듯 했지만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미는 듯 하던 힘이 갑자기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아! 비명과 함께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계단이 눈앞에 아찔하게 펼쳐지더니 몸이 그대로 공중에 떠올랐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어요. 수연아, 왜 이러는 거야? 마지막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저를 밀어뜨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리고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쿵 부딪히고 어깨가 벽에 찢히면서 번쩍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어요. 세상이 뒤집히고 돌아가면서 온몸이 계단을 굴러내려갔습니다. 아파도 너무 아팠어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머리가 지끈지끈 울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만은 선명했어요. 그 표정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계획했던 일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명소리,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생각을 끝까지 하기 전에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내가 죽었나 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흰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리에서는 둔탁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귀에는 띠띠하는 기계음이 끊임없이 깔려 있었어요. 여긴 어디인가 싶어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해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시선을 옮기니 병실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어둑해진 걸 보니 꽤 시간이 흐른 모양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놀랐냐며 다행히 큰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입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가 뭘 기억하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구나. 쓰레기 봉투 안에 피 묻은 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밀쳐진 그 순간도요. 모든 게 선명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떨구며 혼란스럽다고 연기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이 안 난다고 속삭였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더군요. 안도하는 거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의식을 회복했다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간호사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며 혹시 후유증은 없을지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간호사는 며느님이 정말 정성스럽다며 하루 종일 곁을 지켜주셨다고 칭찬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를 밀어뜨린 장본인이 하루 종일 곁에서 지켰다니요. 잠시 후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러 나간다며 병실을 나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이라고, 제 며느리가 저를 계단에서 밀었다고, 그리고 집 쓰레기 봉투 안에 피 묻은 천이 잔뜩 있었다고 말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쓰레기 봉투에서 피범벅이 된 천들을 발견했고 그걸 보고 도망치려 했는데 며느리가 계단에서 밀었다고요.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경찰이 곧 가겠다고 했습니다. 몇십 분 뒤 경찰 2명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신고자가 맞느냐며 당시 상황을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눈을 부릅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오늘 아침 며느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집안이 어수선했고 쓰레기 봉투를 열었더니 천이 피로 흥건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고 무서워서 집에 가려 했는데 계단에서 등을 밀려 굴러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밀었다고 강조했어요. 형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며느리와 평소의 사이가 어땠는지, 다툰 일은 없었는지 물어봤어요. 사이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서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나간 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다며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간호사가 불렀던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찰차가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형사가 다시 와서 결과를 알려줬어요. 현장을 확인했는데 쓰레기 봉투는 이미 버려진 후였다고 하더군요. 부엌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진한 락스 냄새만 코를 찔렀다고 했어요. 혈흔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부엌은 완전히 깨끗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요? 며느리가 밤새 치웠구나 싶었어요. 제가 신고한 걸 알고 급하게 모든 걸 없앴을 거예요. 잠시 후 며느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많이 놀랐을 거라며 위로하는 말을 건넸는데 그 말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경찰분들까지 와서 더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걱정한다며 미안해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친절했고 눈빛도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마치 정말 걱정 많은 며느리 같았습니다. 그 모습만 본다면 누구도 이 여자가 의심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혹시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조금 혼란스러운 건 아닐까 하더군요. 간호사도 거들었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실제로 없는 걸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환각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헛것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봤다고, 피 묻은 천이 잔뜩 있었다고, 그건 헛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경찰도 간호사도 그리고 눈앞의 며느리도 모두 차분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불쌍하다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걸까? 정말 헛것을 본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만 맴돌았어요. 쓰레기 봉투 속 피 묻은 천들, 계단에서 느껴진 그 거친 손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로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지만 모두들 며느리를 칭찬하기 바빴어요. 정말 효부라며 이렇게 정성스러운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늦은 오후 휴대폰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라면 제 말을 믿어줄 거예요. 괜찮냐며, 병원에 계신다면서 많이 다쳤냐고, 출장 끝나고 이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물이 솟았습니다. 목소리 들으니 살 것 같다고, 그런데 엄마가 무서운 걸 봤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듣던 아들이 점점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다 얘기했다고, 엄마가 충격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운 거라고 하더군요. 출장 다녀오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엄마까지 이렇게 말하시니까 너무 괴롭다고 했어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수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아니라고, 엄마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설명했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수연이한테 자세히 물어봤다고 엄마가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수연이가 직접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깨끗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된다며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럼 같이 병원 다시 가보자고 의사한테 정확히 확인해 보자고 하더군요. 혹시 머리 다친 충격 때문에 없는 걸 보신 걸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엄마가 잘못 보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억울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또 그러시네요. 제가 잠깐 비운 사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다들 엄마가 머리 다쳐서 그러는 줄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 위에서 두 손을 움켜쥐었어요. 돌아온 아들이 안도와 위로가 되어야 했는데 그 따뜻한 목소리조차 결국 저를 믿어주지 않는 단절의 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헛것을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 피의 냄새,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계단에서 밀쳐진 그 순간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병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헛것을 본 걸까?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뒤섞인 걸까?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피 냄새까지 생생하게 기억났는데 그게 다 착각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최근 들어 이상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번 주에 왔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창피해서 그런다면서요. 처음에는 젊은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조금 드렸는데 그때 며느리 표정이 묘했어요. 고마워하면서도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돈이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금액을 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며느리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존심도 세고 무엇보다 아들한테 부담 주는 걸 싫어했거든요. 최근 몇 달간 며느리를 볼 때마다 불안한 모습을 계속 봤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늘 있었고 전화가 오면 어디론가 피해서 받곤 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어떤 때는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챙기며 분위기를 띄워주곤 했는데 요즘은 조용히 있기만 했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가 요즘 어떠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별다른 게 없다고 수연이가 원래 조용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그 착하고 밝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돈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가장 이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용돈도 안 받겠다며 사양하던 아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뭔가 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혹시 아들 모르게 무슨 빚이라도 있나 아니면 아픈 데라도 있어서
병원비가 필요한 건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던 게 후회됩니다. 만약 그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혹시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돈이 필요해서 불안해하는 며느리가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병실 안공기는 차갑게 굳어갔어요. 경찰은 이미 현장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했고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기대어 제가 머리 다쳐서 기억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은 며느리뿐이었어요. 죽을 드셔야 한다며 그래야 빨리 낫는다고 스푼을 들어 입에 가져다 주는 며느리의 손길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눈썹 아래 깃든 시선은 한없이 차가웠어요. 간호사들은 환하게 웃으며 며느님이 정말 정성이 지극하다고 이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 아이가 날 밀었는데, 날 죽이려 했는데,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어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며느리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병상 옆 의자에 놓인 그 아이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자 이름이 떠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뛰어와 전화를 받으며 복도로 나가더군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돈 준비됐냐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말이 어렴풋이 들렸어요. 목소리가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들어왔을 때 저는 잠든 척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더니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해외 항공편을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어요. 날짜를 며칠 뒤로 잡고 있더군요. 편도 항공권만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도망갈 생각이구나.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복도 끝까지 가서 통화했지만 목소리가 높아져서 일부가 들렸어요. 안 된다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며 알았다고, 이번 주 안에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돌아온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큰 골절은 없다고, 머리 외상도 안정됐고 약간의 어지럼증만 남아있다며 며칠 안에 퇴원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똑똑히 봤어요. 정말 다행이라며 제가 모시고 가서 집에서 잘 돌보겠다고 의사 앞에서 상냥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진짜 위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직감이 뼛속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가져온 과일을 먹다가 이상한 뒷맛을 느꼈어요. 쓴맛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금만 먹고 남겼는데 얼마 후 어지럼증이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아직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럴 수 있다며 충분히 쉬라고 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핸드백을 들고 나갔어요. 1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옷차림이 달라져 있었어요. 나갈 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는다며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라고 하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퇴원 안내를 해줬어요. 약 복용법이며 주의사항이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열심히 메모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퇴원 당일 아침 며느리가 일찍 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제 개인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더군요. 차를 가져왔다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혀서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며느리는 완벽한 효부였습니다. 로비에서 잠깐 기다리라며 며느리가 차를 가지러 갔어요. 그 사이 창밖을 내다봤는데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얼굴 표정이 심각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확인하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며느리가 차를 몰고 와서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도와줘서 차에 탔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표정은 한없이 밝고 다정했어요. 이제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라며 제가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완벽한 며느리의 미소였어요. 하지만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문틈이 닫히자마자 차 안가득 퍼진 건 달콤한 방향제 냄새와 그 뒤에 숨은 락스 냄새였어요. 알싸하고 싸늘한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조수석 발밑 매트 틈새에 희미하게 번져 있는 얼룩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색이었지만 이미 마르고 굳어서 갈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제와 락스로 닦아낸 흔적 사이사이 섬유 깊숙이 스며든 색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어요. 차는 천천히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차창을 살짝 내리며 병원에만 계셔서 답답하셨을 거라고 이제 집에 가시면 제가 잘 보살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말투는 따뜻했지만 백미러에 스친 눈빛은 금속처럼 차가웠습니다. 무릎이 손가락을 꾹 짚으며 떨림을 감췄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위험하다. 빨리 도망쳐야 해. 차는 대로변에 올랐습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이어진 도심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점차 어두운 들판과 공단 지역이 창밖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창가에 이마를 붙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집은 이쪽 길이 아니잖니? 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운전대 위 며느리의 손가락이 잠시 굳었다가 곧 부드럽게 풀렸어요. 여기로 가면 더 빠르다며요. 대로변은 막혀서 이 길로 간다니까요. 걱정 마시라며 금방 집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말은 담담했지만 엑셀을 밟는 발끝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차는 점점 속도를 올렸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며느리는 안전운전을 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제한 속도를 훌쩍 넘기며 달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도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 방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인천? 왜 인천으로? 수연아, 제발 집으로 가자. 애원했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한적한 곳에 멈춰 섰어요.
주변을 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밤이라 어두웠지만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고 저를 끌어냈어요. 안 돼. 수연아.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 먹은 과일 때문인지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방파제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모래밭을 지나 바다 쪽으로 향했어요. 발이 모래에 끌리며 자국을 남겼습니다. 수연아,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님이 그걸 보지만 않으셨어도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그걸 보신 거예요? 왜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방파제 끝에 다다랐습니다. 아래로 검은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안 돼. 안 돼.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방파제 끝으로 끌고 갔어요. 발 아래로 바다가 까마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제발, 수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며느리의 두 손이 제 등에 닿았어요. 그리고 밀었습니다. 안 돼.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비틀거렸습니다. 나요. 어머님. 며느리가 제 손을 때려 했지만 저는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죽을 순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방파제 위에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였어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세게 밀었지만 저도 지지 않고 그 아이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힘은 세지만 저도 목숨이 걸린 일이라 온 힘을 다했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너야말로 그만둬. 제가 되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넘어지며 바위 위에서 굴렀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긁혔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목을 비틀며 때려 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린 채 서로 밀고 당기며 치고받았어요. 며느리의 손톱이 제 팔을 핥혔고 저도 그 아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일어서려 하면서 제 다리를 발로 찼어요.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균형을 잃고 다시 넘어졌어요. 두 사람이 바위 위에서 뒹굴며 싸웠습니다. 힘에서는 밀렸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나요. 어머님.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제 손을 때려 했어요. 안 나. 절대 안 나. 저도 악을 쓰며 버텼습니다. 몇 분간 계속된 몸싸움 끝에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며 일어섰어요. 얼굴에는 핥힌 자국이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온몸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 며느리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누르며 방파제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마지막 힘을 다해 며느리의 다리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는 순간 어둠을 가르며 날카로운 고함이 울렸어요. 그만둬. 지금부터 체포한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몸부림쳤지만 두 번째 경찰이 곧장 뒤에서 팔을 꺾었어요. 저항하지 마. 지금 넌 체포되는 거야. 철컥.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바위에 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과 식은땀이 함께 흘러내렸어요. 경찰 한 명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시냐며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날 바다에 밀쳤다고, 죽이려 했다고. 경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봤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체포된 며느리는 여전히 억울한 듯 외쳤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며 어머님이 스스로 미끄러지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드라이브 나온 것뿐이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이미 현장을 직접 본 경찰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발악이었습니다. 순찰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이 밤 바다를 환하게 물들이며 찰컥거리는 수갑 소리가 공기를 찢었어요. 부축받은 채 도로 위에 서서 눈앞에서 끌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숨은 가쁘게 차올랐지만 이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살았구나. 내가 본 건 헛것이 아니었구나. 경찰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봤더니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군요. 급작스런 여권 갱신과 항공권 예약 기록, 그리고 차량에서 발견된 미묘한 혈흔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태어나는 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방면으로 향하는 걸 보고 뒤따라왔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저를 다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충격이 컸다며 하룻밤 더 입원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정말 미안하다며 엄마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구속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조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 2명이 우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수연 씨가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증거들이 속속 나오자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백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 그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피해자는 3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윤수연 씨와는 약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고 합니다. 형사의 말이 이어졌어요. 옆에 앉은 아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차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약 3달 전부터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사진도 찍어놨고 증거도 있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렇게 돈을 빌리러 왔구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며 돈을 빌려갔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초조한 얼굴이, 떨리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윤수연 씨는 몇 차례 돈을 줬지만
요구가 계속되자 견디다 못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답니다. 사건 당일 자택에서 만났다고 해요. 형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계속 들으시겠습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야 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집에서 만나 대화하던 중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윤수연 씨가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자 남편에게 다 폭로하겠다고 했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부엌에 있던 무거운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형사가 책상 위 사진 몇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 집 부엌 사진이었어요. 저희가 감식 결과 부엌 바닥 틈새에서 발견했습니다. 락스와 표백제로 여러 번 닦아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더군요. 사진 속 바닥에는 형광 물질을 뿌린 듯 희미하게 빛나는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 배수구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한 냄비에서도 미세한 혈흔과 모발이 발견됐어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수연 씨는 패닉 상태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게 어머님께서 보신 쓰레기 봉투 속 천들입니다. 밤이 되자 차에 싣고 인적이 드문 산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야산이었어요. 그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형사가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보였어요. 저희가 어제 그곳을 발굴했습니다. 윤수연 씨는 묻은 후 집으로 돌아와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님께서 그걸 발견하신 거죠. 윤수연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형사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었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아들도 형사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짓을 아들이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조사 과정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윤수연 씨가 직접 진술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조사실 옆 관찰실로 안내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실에서 저를 간호하며 미소 짓던 그 얼굴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들어가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수연 씨, 오늘은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진술받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그 사람이 집에 왔을 때부터 말씀드릴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문자로 만나자고 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계속하세요. 처음에는 조용히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웃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만하자고?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는 계속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를 달라고 했습니까? 1,000만 원이요. 일주일 안에 준비하라고 했어요. 못 주면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다 폭로하겠다고.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비웃으면서 평생 내 노예로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정신이 나갔어요. 부엌에 있던 냄비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들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어머님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유리창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며느리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 아이였는데,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아들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꿈인가요? 제발 꿈이라고 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출장을 너무 자주 갔어요. 수연이를 혼자 두고.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수연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돈을 빌린 것도, 불안해하는 것도.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이었다면 수연이가 그런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민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남편이어도 다른 문제야. 그건 선택이었어. 수연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민우야. 제가 아들의 얼굴을 돌려 저를 보게 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출장을 간 게 잘못이 아니고 바쁘게 일한 게 잘못이 아니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가 힘들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 너한테 말할 수도 있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 아이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나도 알아.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들어. 그 아이가 날 다치게 했다는 게 목이 메었어요. 근데 동시에 안타까워. 그 아이도 어쩌면 희생자였을지도 몰라. 협박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복잡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미워해야 하는데 완전히 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서류 넘기는 소리, 전화벨 소리. 그 모든 게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수줍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 얼굴.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공손하게 절하던 그 모습. 신혼 때는 정말 자주 찾아왔었죠. 별일 없어도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던 시간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늘 뭔가를 사들고 오던 그 아이. 제가 감기 걸렸을 때는 밤늦게까지 간호해주던 며느리. 어머님, 약 드셨어요? 죽 끓여 드릴까요?
그렇게 다정하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나요?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왜 그러냐고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나요? 자책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저를 죽이려까지 했다니. 2번이나요. 계단에서 밀고 바다에 빠뜨리려 하고,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아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 나왔더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잠 안 자? 못 자겠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만 감으면 수연이가 보여요. 우리 결혼식 때 그렇게 예쁘게 웃던 모습이. 제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래. 자꾸 생각나.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민우야, 그만해. 내 잘못 아니라니까. 근데 엄마.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잖아요. 제 아내가 엄마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제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린 살아남았어. 그걸로 됐어.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30이 넘은 어른이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밤을 견뎠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판사석이 보였어요. 우리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의 인솔을 받으며 죄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읽혀졌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목소매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괴물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그렇게 잘해주셨던 어머님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모습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판사가 선고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며느리가 퇴정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다시 입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시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 윤수연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교도관이 부축했습니다. 재판장님, 갑자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 15년이요? 제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아들 쪽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잘못이기도 한 거 알아?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당신이 맨날 출장만 다니니까 내가 외로웠던 거 아니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라도 가졌으면 내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 수연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전가가 아니야. 사실이잖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과 함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좋은 남편이었으면,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이 법정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교도관, 피고인을 제지하시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싸늘했어요. 왜 하필 그날 오신 거예요? 왜 하필 그 쓰레기 봉투를 보신 거예요? 수연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까지. 사실이잖아. 어머님만 안 오셨으면, 그거만 안 보셨으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다 잘 될 수 있었어.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근데 왜 그날 하필. 그만.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제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안 돼. 엄마, 저 여자가 지금. 내버려둬.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모습이야. 이제야 보이는 거야.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 없었어요. 원망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반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이요?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이미 15년이나 받았는데 뭐가 더 불리해요? 교도관, 피고인을 퇴정시키시오. 나요. 놓으라고요. 며느리가 교도관을 뿌리치려 했지만 2명의 교도관이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아들을 불렀어요. 당신이 면회 와줄 거지? 그렇지? 15년 동안 기다려줄 거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보지 않았어요. 여보, 대답해. 여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면서 그 소리도 차단됐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패정.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아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알던 수연이가 아니었어요. 나도 알아.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수연이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아니면 어디선가 잃어버린 거고.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부 제 탓이래요. 제가 출장을 많이 다녀서.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핑계야. 외로우면 말을 하면 되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하지만, 민우야. 제가 아들의 얼굴을 돌려 저를 보게 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 아니야.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간 게 잘못이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가 선택한 거야. 나쁜 길을 선택한 거야.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아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천천히 살면 돼. 제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엄마가 있잖아. 우리 같이 살자. 네, 엄마.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차에 탔을 때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도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민우야, 괜찮아? 엄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정말 괜찮은 남편이었을까요? 정말 수연이한테 잘했을까요? 민우야. 아니, 진짜 궁금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연이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요? 아들의 목소리에 자책이 묻어났어요. 출장이 많긴 했어요. 한 달에 절반은 집을 비웠으니까. 수연이가 외로웠을 수도. 민우야, 그만해.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하지 마.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야. 수연이도 뭔가 불만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정당화할 수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선택을 했어. 나쁜 선택을. 그건 수연이 책임이야.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걸어 다니고 차들은 달리고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응? 저 면회 안 갈 거예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면회 와달라고 하겠지만 안 갈 거예요. 그래야지. 이혼 절차도 밟을 거예요. 빨리. 그래, 그게 좋겠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엄마, 가끔은 생각날 것 같아요. 좋았던 시간들. 그럴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어. 좋았던 시간도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어.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는 끝난 거야. 그리고 넌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텅 비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가끔 놀러 와서 집안이 활기차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아들이 부엌으로 가며 물었습니다. 뭐든 좋아.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엄마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마워. 아들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쓰레기 봉투 속 피 묻은 천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던 순간, 병실에서의 두려움, 바다에서의 공포,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났어요. 이제는 현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아들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따끈한 밥, 간단한 반찬들. 먹자, 민우야. 네, 엄마.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다가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응? 수연이 일, 트라우마 같은 거 없으세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있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에 잠 안 올 때도 있고 가끔 악몽도 꿔. 계단 내려갈 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엄마, 근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확실해요? 응, 확실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엄마 혼자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엄마. 엄마 없었으면 전 못 견뎠을 거예요. 우리 둘이 힘내자. 네, 엄마.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출장 없는 일 찾아볼게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 민우야, 내일은 내가 계속해야 해. 출장이 많아도 바빠도 그게 내일이잖아. 하지만 엄마 혼자 아니야. 친구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괜찮아. 제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 내 일을 계속해. 알았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그래. 대신 가끔 전화해. 안부 확인하고. 매일 할게요. 매일까지는 안 해도 돼. 제가 웃었습니다. 엄마 귀찮아. 아들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교도소 독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 아이는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한때는 며느리였고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잠이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옆방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장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라며 정신 차리거나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 있어줬어요. 괜찮아, 민우야. 천천히 가자. 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쓰레기 봉투를 볼 때면 그날이 떠올랐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수연이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 저도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돼.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오겠지.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네, 엄마.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힘들었고 어느 날은 괜찮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힘이 됐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위로해줬고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줬습니다. 정숙 씨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잘 이겨내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누군가 새로 만나도 될까요? 나중에? 당연하지. 왜 안 돼? 근데 엄마가 또 걱정하실까봐. 걱정은 하겠지. 제가 웃었습니다. 엄마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좋은 사람 만나. 이번엔 천천히 신중하게. 네, 엄마. 천천히 할게요. 그래. 그리고 엄마한테도 소개시켜줘. 미리. 물론이죠.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평생 흉터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요. 서로 곁에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 오늘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가 채택됐어요. 그래, 잘했네.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어요. 아들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엄마는 어떠셨어요? 오늘 경로당 가셨죠? 응,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고. 이기셨어요? 졌어. 완전히.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소중했어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 믿어주셔서요. 처음에 엄마 말 안 믿었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연하지. 엄마니까. 그리고 이렇게 곁에 있어 주셔서요.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제가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도 못 이겨냈어. 우리 서로 버팀목이 된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엄마. 그래, 앞으로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붉은빛, 주황빛, 보라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한참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해는 뜨고 지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응?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긴 거야.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네, 엄마. 나아가요. 같이. 그래,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우야.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평범하게 웃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며느리 수연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1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후회하고 있을지, 반성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에는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평온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